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열역학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걸 알면 어디 가서 또 아는 척하기 좋겠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느껴졌죠. 자연계의 모든 활동은 에너지와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역학은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써먹을 일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열역학에 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열역학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열과 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을 좀 더 확장시켜보면 물체의 운동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열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열받을 것 같으니 우선 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열이라고 하면 뜨거운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건을 만졌을 때 뜨거운 느낌을 받게 되면 그것을 열이라고 느끼죠. 이것을 열역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의 온도 차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 것을 느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열은 에너지 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류를 해야만 열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도 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열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짚었을 때 높은 온도가 느껴지는 친구에게 너 열 있어 라는 표현보다는 너 높은 열 에너지를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이죠. 다른 의미로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때 열의 전달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달되는 전도, 열 에너지가 분자들의 이동에 의해 전달되는 대류, 전자기장에 의해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복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것이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어떤 개가 있을 경우 그 개 안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고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 전달될 뿐인 것이죠. 여기서 개, 시스템이란 쉽게 말해 특정한 공간이나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역학의 대표적 사건 중 하나가 증기기관의 발명인데, 증기기관은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킨 사례이죠. 불을 지펴 물을 끓게 하면 이때 발생한 증기의 압력이 피스톤을 밀어내게 되면서 기계 장치가 움직이게 되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을 통해서 하나의 개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에너지의 형태가 변환되어 전달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달되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우리는 누가 열역학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뜨거운 물을 상온에 두게 되면 식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뒀을 때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죠.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도 점점 퍼지게 되고, 퍼진 잉크가 다시 하나의 물방울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런 방향성을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며 비가역적으로 일어난다는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한쪽 방향으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물질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기도 합니다.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무작위하게 분포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에너지를 모으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군인들처럼 집합해 있으면 일을 하기가 쉽지만, 어린아이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에너지를 사용해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고도로 정렬되고 특정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면 에너지가 더 불규칙하고 무작위한 상태로 분산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비가역적 과정에서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외부로 방출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열역학을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열역학 제2법칙을 모든 과학의 제1법칙이라 하기도 했죠. 제방이 계속해서 지저분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과학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열역학을 5분 정도 공부하다 보면 연구기관은 불가능하겠다는 감이 옵니다. 하지만 연구기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학자들은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이유도 분류해뒀습니다. 연구기관에도 종류가 있는데, 일종 연구기관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외부에 대하여 영원히 일을 계속하는 가상의 기관이죠. 이는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기므로 불가능합니다. 평생 월급도 안 받고 영원히 일하는 사람 같은 거죠. 이종 연구기관은 받은 열의 100%를 일로 만들 수 있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열을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옮기는 장치인데, 이는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죠. 그런데 3종 연구기관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영원히 지속하는 기관이 3종 연구기관입니다. 1, 2종 연구기관과 달리 3종 연구기관은 물리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3종 연구기관에 근접한 것이 초전도체입니다. 1995년에 만들어진 초전도체는 그 당시 흘려놓은 전류가 아직까지 변함없이 흐르고 있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열역학 제3법칙입니다. 열역학 제3법칙은
절대 영도 0켈빈에서 완전 결정체의 엔트로피는 0이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영도에 도달하는 것은 현재로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절대 온도 0켈빈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물질과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법칙인 것이죠. 이렇게 연력학 제1, 2, 3 법칙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확립된 이후 1930년대에 새로운 연력학 법칙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연력학 제4법칙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법칙은 연력학 제0법칙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력학의 근본적인 개념을 서술하기 때문이죠. 연력학 제1, 2, 3법칙에서는 에너지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연력학계 내에서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에너지의 흐름이 사라지게 되죠. 이를테면 두 물체와 두 물체가 있는 연력학계의 온도나 압력, 질량, 화학적 조성 등이 동일해지게 되면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고 에너지의 흐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의 전환 전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열평형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연력학 제0법칙은 모든 물체가 온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이는 온도 측정의 기초 근거가 되죠. 어떠한 물체에 온도계를 접촉시켰을 때 온도계의 눈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온도계가 맛이 갔거나 온도계와 물체가 서로 열적 평형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상으로 연력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을 만큼만 설명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물리학과나 기계공학과에 진학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면서 이 영상이 연력학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